고양이 발치 왜 어렵냐? 고양이 치아가 정말 작아요. 그 작은 치아를 부러뜨리지 않고 뿌리까지 잘 뽑는 게 중요한데, 뿌리 조각을 남기면 겉보기에는 멀쩡해서 이를 잘 뽑은 것 같지만 이 한 조각 남은 걸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항상 애프터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그걸 꼭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동물치과 수의사 김수미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치아 흡수성 질환, 구내염, 치아 파절,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흡수성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흡수성 병변, 보호자님들은 치흡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아질 파괴세포라고 하는 파치세포라고도 하는데, 유치가 잘 녹고 영구치가 잘 올라오도록 돕는 이제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가 어쩐 일인지 본인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 쉬셔야 되는데 영구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영구치를 흡수를 시키는 거죠. 치아가 녹는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고양이 친구들에서는 많게는 70%까지 치흡을 가지고 있고, 연구에 따라서는 거의 8, 90% 가깝게 치흡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뭔가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치흡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뻥뻥 뚫리면서 흡수가 막 일어나면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이 노출되게 되면 이게 입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엄청 시리고 불편하고 아픈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갑자기 입을 만지는데 화들짝 놀라거나, 양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위를 만지면 피하고, 사료를 물었다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침을 많이 흘리거나, 밥을 잘 못 먹거나 하는 등의 이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입술을 이렇게 들춰봐서 치읍을 발견하시고 약간 잇몸이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읍은 어느 치아에나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파수꾼 치아라고 해요. 거의 90% 이상이 한 치아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되는데, 아래, 두 번째 작은 어금니, 아래턱의 송곳니 바로 뒤에 이 치아가 파수꾼 치아거든요. 보호자님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오시는 치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치읍이 있냐 없냐 확인하실 때는 이 치아를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한번 입술을 들쳐서 이 치아를 한번 보시고, 뭔가 불긋불긋하고 잇몸이 부어있는 것 같고 뭔가 벌레 파먹은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면은 치아 흡수성 질환 맞습니다. 치아 흡수성 병변에 대한 치료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치아 흡수성 병변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는 이미 이렇게 치아가 많이 녹고 문제가 생겨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의 치료법은 발치에 한정됩니다. 정말 극초기에 발견이 되면 레진을 한다든지 그런 치료도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보통은 발견되면 이미 치아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발치를 하게 되고요. 치아 흡수성 병변은 어떻게 녹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사선학적으로 보이는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아가 그냥 쥐 파먹은 것처럼 뻥뻥뻥 뚫려요. 타입 2는 이게 가장 많은 타입인데, 이렇게 치아가 뼈 안에 있으면 이 뿌리가 뼈랑 약간 치환이 돼서 이게 뼈인지 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녹아나면서 이 위에도 이제 이렇게 잡아먹는 흡수가 일어나는 타입이고 가장 많이 있습니다. 타입 3는 1과 2의 혼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타입별로 발치 방법이 다른데 1번은 무조건 뿌리까지 다 갈라서 잘 빼야 되는 거고요.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랑 뼈랑 구분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머리만 발치해서 이 안에는 남겨놓고 잘 꼬매주게 됩니다. 이렇게 타입별로 좀 발치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발치가 필요하고, 발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빠르게 발치해 주셔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고양이 구내염이에요. 구내염이야말로 치아 흡수성 질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내염은 말 그대로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입을 벌렸을 때 목구멍 주변이 엄청 새빨갛고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이제 조직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잇몸 주변에도 시뻘겋게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그냥 보호자님들이 보고도 얘 구내염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특징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내염도 치읍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몰라요. 제일 관련이 있는 게 이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과 좀 많이 관련이 된 것 같다라고만 알려져 있지 원인은 알 수 없고 그냥 면역 매개적인 질환이 아닐까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구내염이 있을 때 증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입 주변에 피딱지가 쭉 앉아 있어요. 피딱지를 보면 쟤 치아 안 좋은가 보다, 제가 이렇게 진단 내리거든요. 아예 심한 애들은 밥을 못 먹어요. 밥 못 먹으니까 살 빠지고, 사료를 물었다가 떨어뜨리고, 하품을 하다가 그냥 깍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침을 막 질질질질 흘리고, 너무 아프니까 고양이가 그루밍을 못해서 푸석푸석해요. 대표적으로 구취가 엄청 심해서 거의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를 뽑으면 구취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 정도로 구취가 정말 심해서 이거 보호자님들이 모를 수가 없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내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명확해요. 발치. 이보다 더 정확한 치료법은 없는데, 처음에는 깨끗이 양치해 주시고 스케일링 하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조금 컨트롤 해봐요. 그렇다고 좋아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먹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결국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이제는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는 처음부터 앞니, 송곳니를 포함해서 다 뽑지 않고 일단은 뺨 쪽, 어금니를 다 빼봐요. 다 빼고 괜찮아지면 그 상태로 지내는 거고, 어금니 쪽 다 뽑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정말 전발치를 하는 거죠. 송곳니 포함, 앞니 모두 다 뽑습니다. 구내염도 그렇고 전발치도 그렇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구내염을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구내염의 치료인 전발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전발치는 전문 병원이나 이런 발치를 잘하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고양이 발치 왜 어렵냐? 고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치아를 부러뜨리지 않고 뿌리까지 잘 뽑는 게 중요한데, 구내염에서는 그 뿌리 조각을 남기면 치아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멀쩡해서 이를 잘 뽑은 것 같지만 이 한 조각 남은 걸로 구내염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항상 애프터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그걸 꼭 물어보세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뼈를 삭제해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잇몸이 잘 닫히지 않아서 벌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친구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양이 발치는 어렵고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저는 수의사들을 상대로 고양이 발치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최소화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면 다 낫냐? 치료가 되는 케이스는 70%예요. 30%는 난치성 구내염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고가의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인터페론 오메가라든지 그런 새로운 신약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30%나 되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뺀 게 훨씬 염증도가 낮아요. 그래서 빼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추가 치료를 하는 거고, 치료를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났을 때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발치를 꼭 전문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치읍이든 구내염이든 진단이 중요해요. 치읍은 겉보기와 달리 뭐 뿌리가 변하기도 하고 해서 엑스레이가 필수거든요. 뭐 필요하면 CT 이런 전문적인 치과 장비가 있는 데서 정확히 다 찍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치아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 치과 병원에서는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문 병원에서 많이들 하는 게, 다른 병원에서 발치를 했는데 구내염이 안 낫고 계속 잇몸에도 염증이 낫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남아있는 뿌리를 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치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정확하고 잘할 수 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뿌리가 남기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 병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치읍과 구내염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송곳니가 파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발을 헛디디거나 떨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제 송곳니가 뽀각 부러지게 되는데 신경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경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전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발치보다는 살리는 거죠. 송곳니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고양이한테 뭔가 송곳니는 자존심과 같아서 보호자님들이 이게 뭐 별다른 기능을 안 한다고 해도 굉장히 뽑고 싶지 않아 하세요. 어떻게 살리나요? 물어보시면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송곳니고 신경관이 안에 들어있는데 근간 모양이 모래시계 형태다라고 해서 3차원적으로 복잡해요. 일반적인 기구를 뿌리 끝까지 넣어서 다 제거하고 세척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이 근간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지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 확률이 강아지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되고 그러면 파절이니까 고양이도 레진이나 크라운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고양이 치아가 굉장히 작아서 깎아놓으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면 구멍을 빵 내기 때문에 거의 이쑤시개보다 작은 치아 부분이 남고 물론 씌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보통 레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치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치아와 구강 관련 질환이 많고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데리고 한번 병원까지 나서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집사님들의 한 번의 병원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이들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물치과 수의사 김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